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노인과 바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그는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걸 정말로 분명히 깨닫고 있다. 손의 상처는 피를 닦아내고 바다의 짠물로 씻었으니까 잘 낫겠지. 이런 깊은 바닷물은 상처를 잘 낫게 하는 약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신만 잘 차리는 것이다. 손으로 할 일은 더 이상 없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 저놈도 입을 다문 채 꼬리를 꼿꼿이 세웠다 내렸다 하고 있군. 자, 우리 형제처럼 사이좋게 항구로 돌아가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순간 머리가 또다시 혼미해지며 고기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인지 자신이 고기를 끌고 가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내가 고기를 끌고 가는 거라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또 고기가 모든 힘을 잃고 배 안에 가만히 누워 있다면 역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고기와 배는 지금 같이 묶인 채 바다를 헤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 내 놈이 나를 끌고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노인은 생각했다. 내 놈보다 내가 나은 점이라면 머리를 쓸 수 있다는 것뿐인데 네 놈이 나한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 항해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었다. 노인은 두 손을 바닷물에 담그고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다. 하늘엔 높이 뭉게 구름과 새털 구름이 떠 있었다. 아마도 밤새 미풍이 불어올지도 모른다. 노인은 꿈이 아니라는 걸 또다시 확인하고 싶어 고기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1시간 후 배는 처음으로 상어의 습격을 받았다. 상어가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고기에서 나온 시커먼 피가 구름처럼 흩어져 1마일 바다 깊숙이 퍼졌을 때 상어는 이미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깊은 물속에서 솟아올랐다가 햇빛 때문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고기 냄새를 맡고 추적해왔던 것이다. 상어는 가끔 냄새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곧 다시 찾아내거나 지나갔던 흔적을 보고 재빨리 세차게 따라붙었다. 주둥이가 큰 청상아리인데 덩치가 크고 바다에서는 어느 고기보다 빨리 헤엄치고 날렵했다. 몸집은 주둥이만 빼고 아주 멋진 형태를 하고 있었다. 등은 황새치처럼 푸른색이고 배는 은빛이며 껍질 또한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었다. 날쌔게 헤엄쳐 가는 모습도 날새치와 비슷했으며 등 지느러미를 높고 꼿꼿하게 세운 채 그대로 칼날처럼 해면 바로 아래 물속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주둥이 안쪽이 이중으로 돼 있으며 8줄의 이빨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나 있었다. 다른 상어들은 이빨이 피라미드형으로 나 있는데 이건 달랐다. 청상아리의 이빨은 사람 손가락을 매 발톱처럼 오그렸을 때의 모양과 비슷했으며 양쪽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놈은 바닷속의 고기라면 뭐든 잡아먹을 수 있게 생겼으며 워낙 억색에 힘이 좋기 때문에 덤벼드는 고기가 없었다. 놈은 점점 더 신선한 피 냄새를 쫓아 달려들면서 푸른 지느러미로 세차게 물을 갈랐다. 노인은 상어가 달려오는 걸 보면서 작사를 집어들고 밧줄을 맸다. 하지만 배에 고기를 묶느라 밧줄을 잘라버려 길이가 너무 짧았다. 노인은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새로 솟아나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큰 희망은 갖지 않았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또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큰 고기를 한번 쓱 쳐다보았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군. 그는 생각했다. 상어가 달려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봐야 할 텐데. 덴투소 이놈, 망할 놈 같으니라고. 덴투소는 청상아리를 뜻하는 스페인어입니다. 상어는 날쌔게 고물 쪽으로 다가와 고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묘하게 눈알을 굴리며 이빨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고기의 꼬리 부분을 물어뜯었다. 상어의 머리와 등이 물 밖으로 쑥 나왔다. 노인은 놈의 두 눈 사이에 나 있는 선과 코에서 등으로 뻗어있는 선이 만나는 한 곳에 작사를 찔러 넣었다. 그때 큰 고기의 살과 껍질이 물어뜯기는 소리가 들렸다. 사실 그런 선이 상어 머리에 있는 건 아니었다. 날카롭고 길쭉하게 생긴 푸르스름한 머리와 우락부락한 눈과 탐욕스럽게 달려들어 뭐든 먹어치우는 뾰족한 주둥이가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작사를 꽂았던 그 위치가 놈의 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은 그곳을 노렸었다. 이미 놈의 피가 솟아올라 노인의 손에 묻어 미끈거렸지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작사를 더 눌러댔다. 그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놈을 죽여야 한다는 철저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상어는 몸을 크게 한번 뒤틀었는데 눈엔 벌써 더 이상 생기가 사라지고 없었다. 놈은 한 번 더 뒤척이며 그 바람에 밧줄에 2번 감기고 말았다. 이미 죽은 건 사실인데 몸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벌렁 낮아빠져 겨우 꼬리로 물을 치며 주둥이는 계속 딱딱거리면서 사납게 몸부림을 쳤다. 꼬리를 하도 세게 치는 바람에 수면 위로 허연 포말이 일어나며 밧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렸다. 이제 놈의 몸뚱이도 4분의 3이나 물 위로 나와 둥둥 떠 있었다. 상어는 한동안 그렇게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다 천천히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놈이 한 40파운드는 뜯어 먹었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내 작살과 밧줄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어. 그런데 내 고기에서 계속 피가 흐르니 이게 문제일세. 다른 상어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그는 온전하지 못한 고기를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놈의 살이 뜯겨져 나갈 때 노인은 마치 자신의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쨌든 내 고기에 달려든 상어놈을 내가 죽였지. 그렇게 큰 덴투소는 처음 보는군. 이제까지 큰 놈들은 숱하게 많이 봐왔지만 말이야. 아,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니까. 그는 생각했다. 이게 꿈이면 좋겠군. 내가 이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지금 침대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좋겠어. 그러나 사람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지. 사람은 죽긴 하지만 늘 패배하는 건 아니야. 그는 혼자 말했다. 그래도 아무튼 내가 고기를 죽인 건 미안한 일이야. 그런데 어쩌지? 아직도 험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작살조차 없으니 덴투소 놈은 무척 잔인하고 억세고 영악한 데가 있지만 나보다 더 영리하지는 못해.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내 무기가 저놈보다 좀 더 나은 것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이봐, 늙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게. 그냥 있다가 상어가 다시 달려들면 그때 생각하라고. 그는 크게 소리 질렀다. 하지만 그 생각은 멈춰지지 않았다.
생각할 거라곤 그것과 야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디마지오는 내가 상어 머리통을 찌른 솜씨를 인정해 줄까? 그런데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군. 누구라도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도 내 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발 뒤꿈치 아픈 것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걸 알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발 뒤꿈치를 다친 건 수영하다가 오리를 밟아서 물렸을 때 종아리에 경직이 일어나 엄청 아팠을 때뿐이었으니까. 늙으니 다른 즐거운 일이나 생각하시지. 이제 집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말이야. 게다가 고기가 40파운드나 줄어들었으니 배도 더 가볍게 달릴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배가 조류 한가운데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노잡이에 칼을 매다는 거야.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키의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돛 아래 부분을 발로 밟은 채 그 작업을 했다. 아, 난 늙었어. 그래도 아무것도 못할 만큼 늙은이는 아니야. 마침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해 배가 잘 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의 앞부분만 쳐다보며 약간의 희망을 가졌다. 희망을 놓을 수는 없지. 그는 생각했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죄악이야. 아니,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죄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생각할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 사실 내가 죄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담. 난 죄가 뭔지 잘 모르고 그걸 믿고 있다는 확신도 없어. 고기를 죽이는 건 죄가 되겠지. 내가 살기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면 그건 죄가 될 거야. 그렇게 치면 모든 게 다 죄지 뭐야.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이미 때도 늦었고 또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런 생각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둬. 고기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너는 업으로 태어난 것뿐이야. 산 페드로도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처럼 어부였지. 산 페드로는 예수의 제자 성 베드로를 말합니다. 노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게다가 읽을 거리나 라디오도 없어서 그는 생각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계속 죄에 대해 생각했다. 네 놈을 죽인 건 내가 살기 위해서도 고기를 팔기 위해서도 아니었어. 어부로서의 긍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부기 때문에 죽인 거야. 난 네가 살아있을 때도 너에게 감탄했지만 지금도 감탄하고 있단다. 내가 널 죽인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죄보다 더한 짓이었을까? 이봐, 늙은이, 생각이 너무 지나치군. 그는 큰 소리로 내뱉었다. 하지만 넌 덴투소를 죽인 건 아주 즐거워했지. 그는 계속 생각을 거듭했다. 그놈도 너처럼 산 고기를 먹는 동물이야. 다른 상어처럼 썩은 고기든 뭐든 아무거나 개걸스럽게 잡아먹는 그런 동물은 아니지. 멋지고 당당하고 무서움이라곤 모르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놈을 죽인 건 정당방위였어. 게다가 한 칼에 죽였지. 그는 혼자 큰 소리로 말했다. 동물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 놈이 다른 놈을 죽이게 돼 있어. 그는 생각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론 고기를 잡느라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아니, 고기잡이가 나를 살게 해주는 거야.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는 생각했다. 그는 뱃전으로 몸을 내밀어 아까 상어가 물어뜯은 큰 고기의 살점을 조금 떼어냈다.
그러고는 그걸 씹어 먹으며 음미했다. 과연 맛이 좋았다. 쇠고기처럼 살이 단단하고 촉촉했지만 색깔이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전혀 없어 시장에 내다 팔면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피 냄새를 없앨 방법이 없다면 조만간 더 최악의 사태가 닥쳐오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노인이 고물 쪽에 기대앉아 다시 기운을 내려고 말린 고기를 씹어 먹으며 2시간쯤 지났을 때 2마리의 상어 중 한 놈이 막 다가오고 있었다. 앗! 그는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표현할까? 마치 못이 손바닥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자신도 모르게 질러대는 소리 같다고 할까? 갈라노다! 그는 다시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다. 다른 한 놈이 첫 번째 놈을 뒤따라오고 있었다. 세모형의 갈색 지느러미로 물결을 가르며 오는 걸로 보아 삽 모양의 코를 가진 가래 상어가 틀림없었다. 놈들은 냄새를 맡고 미친 듯 흥분해 있었으며 이따금 냄새를 놓쳤다가 다시 다가오곤 했다. 2마리 상어는 계속 줄기차게 달려들었다. 노인은 돛을 가름나무에 단단히 묶고 키의 손잡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 놓았다. 그런 다음 칼날을 연결시킨 노를 잡고 손바닥 상처가 아프지 않도록 살짝 들어 올렸다. 그는 상어가 다가오면 노를 꽉 쥐고 끝까지 버텨야 하기 때문에 손을 쥐었다 폈다 운동하며 배 주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넓적하고 삽처럼 뾰족한 상어의 머리와 끝부분이 흰색으로 넓은 가슴 지느러미가 보였다. 아주 거친 상어 종류인데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죽은 고기도 마구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노든 키든 아무거나 물어뜯는 놈이었다. 놈은 또 거북들이 해면에 떠서 잠들어 있으면 다리나 발을 잘라먹기도 했다. 또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이놈들이었다. 아, 갈라노야. 자, 오너라. 그는 소리쳤다. 마침내 놈들이 다가왔다. 그런데 청상아리처럼 곧바로 달려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잘못 본 것이었다. 한 놈이 배 밑으로 들어가 고기에게 접근해 물어뜯고 치고 한 것이었다. 노인은 배가 몹시 흔들리는 줄로 착각했었다. 다른 한 놈은 길게 째진 누런 눈알로 노인의 눈치를 살피다 엄청나게 큰 주둥이를 확 벌리며 재빨리 고기에게 다가가 살점을 물어뜯었다. 이때 놈의 몸뚱이가 물 위로 살짝 드러났는데 짙은 밤색 정수리에서 척추로 이어진 등 쪽의 선이 분명히 보였다. 노인은 순간 노에 매달아 놓은 칼로 정수리 부분을 찌르고 다시 한번 누런 눈알에다 찔러 넣었다. 놈이 기겁을 하며 도망쳐 달아났지만 물어뜯은 고기를 먹으며 벌써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요동을 쳤다. 또 다른 한 놈의 상어가 배 아래에서 고기를 물어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닷줄을 풀어 배가 옆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상어가 물 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예상대로 상어가 떠오르자 그는 재빨리 몸을 기울여 놈에게 칼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껍질만 조금 찔렀을 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너무 힘을 주어 찌르는 바람에 어깨까지 욱신거렸다. 상어가 다시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노인은 놈이 코를 물 밖으로 내밀며 고기의 살점을 물어 뜯으려는 찰나 넓적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다. 그리고 칼을 빼 다시 한번 깊이 찔러 넣었다. 그러나 놈은 끄덕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주둥이로 다시 고기에게 접근하려 했다. 노인은 그때 놈의 왼쪽 눈에다 제대로 칼을 꽂아 넣었다.
그래도 상어는 달아나지 않고 계속 고기를 뜯고 있었다. 아직도? 이번에 노인은 척추와 정수리 사이를 냅다 찔렀다. 놈도 별 수 없었다. 마침내 놈의 뼈가 으드득하며 부서지는 느낌이 손으로 전달돼 왔다. 노인은 노를 빼서 상어 주둥이를 열기 위해 끝에 달린 칼날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칼을 한번 돌리자 놈이 미끄러지며 바닷속으로 첨벙 떨어져 버렸다. 그래, 잘 가라, 갈라노야. 바닷속 깊이 가라앉으렴. 거기서 네 친구를 만나겠구나. 아니, 네 어미였는지도 모르지.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고는 칼날을 씻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닷줄을 다시 메고 바람을 따라 해안으로 배를 움직여 갔다. 제일 좋은 고기만 4분의 1이나 뜯어갔군. 아, 이게 다 꿈이고 이 고기를 잡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래, 미안하다, 고기야. 너를 잡는 게 아니었어. 그는 큰 소리로 말하다 문득 말을 멈췄다. 더 이상 고기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고기는 피를 흘리고 살까지 뜯겼지만 아직도 거울처럼 맑게 빛나고 커다란 줄무늬도 생생히 살아있었다.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고기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자, 칼을 연결시킨 부위가 끊어지지 않았는지 봐야겠네. 언제까지 이놈들이 달려들지 모르니까 손도 더 풀어놓아야겠어. 그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숫돌을 가져올걸. 노인은 칼이 잘 매달려 있나 노 끝을 다시 손보며 말했다. 가져왔어야 할 게 많았네. 하지만 가져오지 않았으니 말해서 뭐해. 이봐, 늙은이. 지금은 안 가져온 물건 따위나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있는 걸로 해결할 생각을 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자넨 충고도 참 잘하는군. 한데 그것도 이젠 지겨워.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배가 잘 나아가자 겨드랑이에 키를 끼고 두 손을 물에 담근 채 그대로 있었다. 제기랄, 마지막 놈이 엄청 많이 뜯어먹었군. 그는 말하고는 살점이 뜯겨나간 고기의 아래쪽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놈이 아래서 살을 뜯고 있었던 것이니 고기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에 온통 퍼져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상어떼들이 몰려올 것은 불보듯 훤했다. 이 정도 고기 크기면 한 사람이 겨울 내내 먹고 살 수 있을 양인데 그는 생각했다. 이봐, 그런 생각일랑 그만두게. 편하게 쉬면서 남은 고기나 잘 지킬 생각하라고. 손도 좀 풀면서 말이야. 하긴 내 손에서 나는 피 냄새쯤이야. 바다에 퍼져 있는 피 냄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피도 별로 안 나니까 이 정도면 큰 상처는 아니야. 그런데 피가 나서 왼손에 또 쥐가 오르는 건 아니겠지. 그럼 이제 뭘 생각하지? 생각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구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음에 올 일이나 대비하고 있으면 돼. 아, 이게 정말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또 한 마리의 상어가 다가왔는데 역시 가래 상어였다. 만약 돼지의 입이 사람 머리가 들어갈 만큼 크다면 저렇게 여물통으로 달려들 거야. 노인은 그런 생각을 하며 상어가 고기를 물어뜯으려 할 때 끝에 묶여진 칼로 놈의 머리를 찔렀다. 그러나 상어가 순간 몸을 확 비트는 바람에 칼을 놓치고 말았다. 노인은 다시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키를 잡았다.
상어는 그대로 죽어가면서 차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노인은 그런 장면이야말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지금은 왠지 그것조차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 그래, 갈고리가 남아있어. 이건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 노 2개와 키 손잡이도 하나 있군. 작지만 몽둥이도 하나 있고. 그는 혼자 말했다. 상어놈들이 나를 죽이겠구먼. 하지만 난 늙어서 놈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일 힘이 없어. 그래도 노와 키 손잡이와 몽둥이가 있는 한 끝까지 싸워주마.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노인은 다시 2 손을 짠 바닷물에 담갔다. 바다와 하늘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은 더 많이 불고 있었다. 어쩌면 곧 육지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늙은이, 자넨 지금 녹초가 돼 있어. 완전 기진맥진 상태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상어떼가 다시 다가온 건 해지기 직전 무렵이었다. 갈색 지느러미들이 고기의 피 냄새가 퍼져있는 궤적을 따라 열심히 헤엄쳐 오고 있었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 우왕좌왕 하지도 않고 곧장 줄을 이어 배에 덤벼들었다. 노인은 노를 고정시켜 놓고 돛줄을 꽉 잡아맨 다음 얼른 고물에 놓여있는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2.5피트 정도 되는 길이인데 부러진 노를 잘라낸 것이었다. 그건 손잡이가 있어 한 손으로 잡아야 했다. 노인은 그걸 오른손에 움켜쥐고 손목을 살살 주무르며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노려보았다. 2 마리였는데 모두 갈라놓였다. 앞에 오는 놈이 고기를 물면 내버려 뒀다가 코뼈나 정수리를 내려쳐야지.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2 마리가 같이 붙어서 왔다. 곧 가까이 있는 놈이 입을 쫙 벌리고 은빛 고기의 옆쪽을 물어뜯는 순간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놈의 넓적한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단단한 고무 같은 탄력성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뼈가 맞았는지 딱딱한 느낌도 들었다. 그는 또 한 번 콧등을 내리쳤다. 그러자 상어는 고기에서 물러나 휘청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또 한 마리가 주둥이를 크게 벌리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놈이 입을 다물었을 때 입가에서 허연 고기 살점이 빠져나왔다. 노인이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는데도 놈은 노인을 쳐다보며 계속 살점을 뜯고 있었다. 노인은 상어가 고기를 삼키려고 잠시 물러나 있을 때 다시 몽둥이를 들어 후려 갈겼다. 그러나 단단한 탄력만 느껴졌다. 자, 어서 와라. 갈라노야. 덤벼봐. 노인은 말했다. 놈이 쏜살같이 달려들자 노인은 놈의 주둥이가 다쳤을 때를 이용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있는 힘을 다해 내리쳤다. 놈이 맞은 곳은 정수리 뒤쪽 뼈 부분이었다. 그리고 놈이 살을 물어뜯고 유유히 사라지려 할 때 또 한 번 같은 곳을 후려쳤다. 놈들이 다시 돌아오나 노인은 지켜보고 있었는데 둘 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후 한 놈은 물 위쪽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게 보였지만 다른 한 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안 죽었을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젊었다면 쉽게 죽였을 텐데 그래도 심하게 맞았으니까 배견하진 못하겠지. 만약 2 손으로 몽둥이를 잡고 때렸다면 첫 번째 놈은 분명 죽었을 거야. 아무리 내가 늙어서 힘이 없다 해도 말이지. 그는 이제 고기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살이 거의 반쯤 뜯겨져 나갔을 게 뻔했다. 그렇게 상어떼와 싸우는 동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다. 곧 어두워지겠군. 그럼 아바나의 불빛이 보일지도 몰라. 동쪽으로 너무 나와 있다면
다른 해안의 불빛이 보이겠지. 이제 해안까지도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나를 걱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물론 걱정했겠지. 그래도 그 애는 분명 나를 믿고 있을 거야. 참 나이든 어부들도 걱정했겠군. 그래, 다른 사람들도 걱정했을지 몰라. 동네 사람들이 좋으니까 말이야. 고기는 너무 많이 뜯겨 꼴이 말이 아니었다. 노인은 이제 고기에게 말을 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반밖에 안 남았구나. 절반이 되고 말았어. 너무 멀리 나간 게 잘못이었어. 내가 우리 둘 다 이 꼴로 만들었어. 그래도 우리가 상어를 많이 죽이긴 했지. 넌 몇 마리 죽였지? 네 날카로운 주둥이가 그냥 있는 건 아니었겠지. 노인은 또 이런 상상을 하며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다. 이 고기가 죽지 않고 마음껏 헤엄쳐 다닌다면 상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싸울까 하는 생각이었다. 주둥이를 묶지 말고 풀어놓을 걸 그랬나. 그런데 이젠 칼도 없고 도끼도 없으니 노 손잡이에 그런 게 있어서 매달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었겠어. 그럼 너랑 함께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한밤중에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조건 싸우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노을조차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다만 계속 꾸준히 달리는 배의 속력과 바람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노인은 순간 자신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두 손을 대고 손바닥을 비벼 보았다. 아직은 살아있는 게 분명했다. 그는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통증도 느껴보았다. 살아있다는 걸 더 확실히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고물에 기대보며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어깨가 아픈 것도 그걸 말해 주었다. 고기를 잡게 되면 기도도 많이 하겠다고 다짐했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할 수가 없어. 포대로 어깨를 덮는 게 좋을 것 같군. 그는 고물에 누워 키를 잡고 어디선가 불빛이라도 비춰오기를 기다렸다. 고기는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다. 앞쪽 반이라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 우는 따라주겠지. 아니야. 바다로 이렇게 너무 멀리 나왔을 때 행운은 이미 떠났었어. 그는 속으로 말했다. 바보 같은 생각은 해서 뭐해. 정신이나 잘 차리고 키를 잡게나. 아직 행운이 많이 남아있는지도 모르지. 어디 행운을 파는 데라도 있으면 조금 사오고 싶구먼. 그는 혼자 말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올 수 있겠나?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작살과 칼도 잃어버렸고 손은 이렇게 쓸 수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 아니,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기 위해 바다에서 84일이나 헤맸으니 말이야. 그리고 행운을 막 손에 줄 뻔도 했자는가. 이봐, 쓸데없는 생각은 이제 그만 좀 하시지. 행운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줘야지. 불빛이 훤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는 생각했다. 바라는 게 왜 이리 많아. 그래도 지금은 그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 그는 키를 더 잘 잡으려고 자세를 바꿨다. 통증이 느껴지는 걸 보면 죽지 않은 게 너무나 확실하다고 그는 또 생각했다. 밤 10시쯤으로 짐작될 무렵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하늘에 번져 훤하게 비춰오는 게 보였다. 처음엔 불빛이 약해 확신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바람이 세게 불면서
요동치는 바다 건너편으로 계속해 불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키를 그쪽 방향으로 돌렸다. 머지않아 해안에 닿게 될 것 같았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상어떼가 또 몰려올지 모르지만 이젠 도리가 없어. 이렇게 캄캄한데 무기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어. 몸이 거의 말을 안 들을 만큼 굳어있고 통증도 더 심하게 일어났으며 근육도 날씨가 차니까 더 쑤셔왔다. 그는 더 이상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육지에 닿을 때까지는 싸울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지만 상어떼는 한밤중에 또다시 몰려왔다. 그러나 싸워봐야 소용이 없었다. 상어떼의 지느러미가 해면을 빙빙 돌며 고기에 덤벼들어 마구 물어뜯고 있으며 주변으로 인광이 번쩍거렸다. 노인은 그래도 몽둥이를 휘두르며 놈들이 머리를 쳤다. 상어들이 고기의 살을 물어뜯는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마다 배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는 그냥 느낌과 소리만으로 판단해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그러나 결국 몽둥이마저 무엇인가에 뺏기고 말았다. 다급해진 그는 키에서 손잡이를 잘라내 두 손으로 꽉 잡고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그러자 상어떼는 이물 쪽으로 몰려가 허겁지겁 고기 살을 뜯어먹기에 바빴다. 놈들이 다시 뜯어먹으려 덤벼들 때마다 뜯겨져 나간 살점들이 물속에 허옇게 떠 있었다. 마침내 그중 한 마리가 고기의 머리 쪽으로 돌격해 왔다. 노인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머리 부분은 질기기 때문에 잘 뜯기지 않는 곳인데 상어놈은 주둥이를 딱 붙이고 뜯고 있었다. 노인은 놈의 골통에 키의 손잡이를 들고 후려쳤다. 한 번, 두 번, 몇 번을 내리쳤는지 모른다. 급기야 키의 손잡이마저 와지끈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부러진 나무 조각을 들고 계속 찔러댔다. 날카로운 나무 끝이 놈의 껍질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았다. 노인은 그게 꽤 날카로운 걸 알고는 다시 더 깊이 찔러 넣었다. 놈은 물어뜯었던 살점을 놓쳐버리고 비실대며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상어떼와의 마지막 싸움도 끝이 났다. 더 뜯어먹을 살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리고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냄새가 나며 달콤한 맛이었다. 순간 그는 겁이 났다. 하지만 그 맛은 이내 입안에서 사라졌다. 그는 바다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자, 이것도 먹어라. 갈라노야. 그리고 사람 죽이는 꿈도 꾸어라. 노인은 이제 꿈쩍도 하지 못할 만큼 완전 녹초가 돼버렸다. 그는 고물 쪽으로 기어가 부러진 키 손잡이 끝을 키의 구멍에 끼워 넣었다. 그걸로 겨우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포대를 어깨에 두르고 배의 방향을 잡았다. 배가 나아가는 동안 그는 지칠 대로 지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느낌조차도 없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를 잘 몰아 안전하게 해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러나 밤에 한 차례 더 상어떼가 달려들어 남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듯 뼈에 붙어있는 마지막 고기까지 덤벼들어 해치웠다. 노인은 그것조차 무관심해졌다. 그는 열심히 키를 저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배는 옆에 달려있던 무거운 고기가 다 없어지자 가볍게 해면을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도 배는 안전해. 그는 생각했다. 배는 키의 손잡이가 부러진 것 외에는 다행히 모든 게 무사했다. 키만 갈아 끼우면 문제 없었다. 배가 서서히 조류 안으로 들어서고 멀리 해안가에 늘어서 있는 집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했다. 집으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어쨌든 바람이 내게 동무가 돼 주는군. 물론 때에 따라 다르지만 그는 생각했다. 바다엔 친구도 있고 적도 있지. 그리고 침대도 내 친구야. 침대. 그래, 침대는 훌륭한 물건이지. 온몸이 녹초가 됐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니까. 침대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미처 몰랐네. 그런데 자넨 무엇에 패배를 당했나? 패배 같은 건 없어. 너무 멀리 나가서 그랬던 것뿐이야.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노인은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다. 그러나 테라스 식당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사람들이 전부 자고 있던 모양이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더니 강풍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항구와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바위 아래에 있는 자갈밭에 배를 바짝 끌어다 댔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노인은 내려서 배를 바위에다 단단히 비끄러 맸다. 그는 돛대를 내린 다음 잘 감아 묶었다. 그러고는 돛대를 메고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걷다 말고 잠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고기의 거대한 꼬리 부분이 고물 뒤쪽에 뾰족하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통째로 드러난 등뼈의 굵은 선과 뾰족한 주둥이가 달려있는 시커먼 덩어리 같은 물체만 보일 뿐 그 사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 언덕을 올라갔다. 그러나 거의 다 올라가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돛대를 어깨에 맨 채 한참이나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간신히 주저앉은 채로 앞쪽을 바라보았다. 저쪽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그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땅바닥을 쳐다보며 정신을 차렸다. 할 수 없이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나기로 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돛대를 다시 메고 길을 계속해 올라갔다. 자신의 판잣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5번이나 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집으로 들어선 그는 돛대를 세워놓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다. 담요로 어깨와 등과 다리를 덮고 두 팔을 벌려 손바닥은 드러내 놓은 채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소년이 아침에 찾아와 문을 열고 봤을 때도 노인은 아직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풍랑이 심해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년은 늦게 일어나 언제나처럼 오늘도 노인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의 숨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의 두 손을 보고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커피를 가지러 조용히 밖으로 나가 길을 내려가면서 계속 울고 있었다. 어부들이 노인의 배 주위로 몰려와 배에 묶여있는 물체를 구경했다. 한 어부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남아있는 고기뼈의 길이를 재보기도 했다. 소년은 그들 쪽으로 가지 않았다. 이미 그걸 보았던 것이다. 또 한 어부는 소년을 대신해 배의 뒷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좀 어떠니? 한 어부가 물었다.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는 다른 어부들 앞에서 우는 걸 개의치 않았다. 계속 주무시게 깨우지 마세요. 소년이 걱정스러운 듯 덧붙여 말했다. 코에서 꼬리까지 18피트나 되네. 고기 길이를 재던 어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소년이 대꾸했다. 그러고는 테라스 식당에 가서 커피 한 통을 주문했다. 뜨거운 커피에 우유와 설탕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알았다. 다른 건 더 필요한 것 없고. 네, 없어요. 이따가 할아버지가 뭘 드실지 물어보고 올게요.
고기가 엄청 크던데. 그렇게 큰 건 내 생전 처음 봤다. 네가 어제 잡은 2마리도 꽤 컸지. 카페 주인이 말했다. 제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소녀는 말하다 또 울먹였다. 뭐 마실 거라도 한 잔 줄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산티아고 할아버지 귀찮게 안 하도록 얘기 좀 잘해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나도 마음이 참 안 좋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주렴. 알겠어요. 소녀는 커피를 들고 노인이 판잣집으로 가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노인은 잠이 깰 듯 하다 다시 깊이 잠들어 버렸다. 그 사이에 커피가 식어버려 소녀는 커피를 데우기 위해 장작을 찾으러 나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때 마침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할아버지. 자, 커피 드세요. 노인은 소년이 따라주는 커피를 받아 마셨다. 놈들한테 당했지 뭐냐, 마놀린. 놈들한테 지고 말았어. 할아버지는 지신 게 아니에요.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도 그건 사실이야. 다른 놈들한테 당한 거니까. 페드리코가 배와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남은 뼈다귀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한테 가서 잘라서 고기 미끼로 쓰라고 얘기해라. 창처럼 생긴 주둥이는 어떻게 하고요? 너 갖고 싶으면 가지렴. 네, 그럴게요. 갖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일들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소년이 말했다. 왜 다들 나를 찾았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해안 경비선과 헬리콥터까지 출동했었어요. 그랬구나. 배가 워낙 작으니 찾기가 힘들었겠지. 노인은 망망대해에서 혼자 떠들다가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다. 너 많이 생각나더라. 그런데 넌 그동안 뭐 좀 잡았니? 첫날 1마리 잡았고요. 둘째 날에도 1마리 잡고 셋째 날에는 2마리 잡았어요. 잘했네. 이제부터는 저랑 같이 나가요. 아니야. 내겐 더 이상 운이 없는 것 같다. 운도 다 말랐나 봐. 운이 뭔데요? 그럼 제가 운이 있으면 되겠네요. 네 부모가 반대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어제 2마리나 잡았지만 아직 할아버지한테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같이 나가고 싶어요. 날카로운 창을 하나 구해야겠다. 고기잡이 나갈 때 가지고 다니게 말이야. 창날은 중고 포드 자동차 스프링 조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구아나바코아에 가서 뾰족하게 갈아야겠어. 뾰족하면 잘 부러질지 모르니까 달구는 작업도 해야 돼. 내 칼은 부러져 버렸단다. 그럼 칼도 새로 구하고 창도 만들어야겠네요. 태풍이 며칠 더 가겠죠? 사흘쯤은 계속 불겠지. 더 불지도 모르고. 그럼 제가 그동안 알아볼게요. 할아버지는 쉬면서 손을 잘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밤에 토했는데 속에서 뭔가 터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구나. 그것도 치료하셔야겠네요. 좀 누워 계세요, 할아버지. 갈아입으실 셔츠와 드실 것 좀 갖다 드릴게요. 그동안 내가 못 본 신문 있으면 찾아봐 줄래? 노인이 말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많으니까 다 가르쳐 주시려면 빨리 일어나셔야 한다고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많았지. 노인이 말했다. 신문도 찾아보고 올게요. 쉬고 계세요, 할아버지. 손 상처도 약도 가져올게요. 페드리코한테 고기 머리뼈 가져가라고 꼭 얘기해라. 네, 알고 있어요.
소녀는 집을 나와 달고 다른 산호암 길을 걸으며 또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오후 테라스 식당에서 관광객들이 파티를 했다. 그중 한 여자가 바다를 쳐다보다가 빈 맥주 깡통과 물고기 잔해들이 흩어져 있는 해변에 거대한 고기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물체를 보았다. 태풍에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항구의 물결이 요동치는 가운데 죽은 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크게 흔들렸던 것이다. 아니, 저게 뭘까요? 여자가 손으로 가리키며 식당 종업원에게 물었다. 고기의 등뼈는 이제 물결에 따라 휩쓸려갈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다. 티브론입니다. 상어 종류죠. 종업원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때 여자 손님이 다시 말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지고 기가 막힌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나도 몰랐네.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말했다. 그동안 노인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소녀는 돌아와 노인 옆에 앉아서 줄곧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 소설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